자, 오늘부터 이제 3단원 끝까지가 지난주에 다 했고요. 오늘부터는 4단원, 드디어 4단원 본격적인 현대사. 그래서 제목이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나라 이름이 쭉 바뀌어 왔었죠. 조선이었다가 대한제국이었다가 식민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대한민국이 되는 4단원의 출발. 4단원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일단 1번은 아직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해방되기 직전을 봤기 때문에 해방을 볼 거죠. 1945년부터 출발을 합니다. 1945년 출발을 해서 여기 6번에 보면 외환 위기에 나왔기 때문에 1997년이 나올 거고요. 남북 화해 이제 2000년이 나올 겁니다. 2000년 이후까지 1945년부터 2000년 이후까지 정말 현대사 파트가 바로 이 4단원이죠. 그래서 4단원의 첫 번째 사진들로 뭐가 나왔나? 일단 1945년 광복. 와, 사람 많네요. 45년 8월 15일. 지금 광복을 기뻐하는 독립투사와 시민들 45년 사진이고요. 자, 이건 이제 2016년 가장 최근의 사진이네요. 21세기의 사진입니다.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초까지. 광복절 축하 행사로 열린 시민 참여 플래시몹입니다. 한 세기가 지난 사진이기 때문에 왠지 사진으로 보면 촌스러워 보이죠? 2016년인데. 자, 그러면 이제 4단원의 첫 번째 4-1 제목은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입니다. 4-1에서 다루는 건 45년부터 1950년 한국전쟁 전까지 쭉 한번 볼게요. 45년 얘기만도 이렇게 아주 45년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죠. 8월에 광복되고 쌤 우리 지난주에는 조선건국 동맹을 봤었는데 그지? 이제 건준이 나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그 다음에 45년 8월에 이미 소련군을 평양으로 내려왔었고요. 9월에 미군 오고 10월에 이승만 들어오고 12월에 김구가 들어오는 아주 숨가쁜 순간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8.15 광복 제목이 뭡니까? 직후죠. 6-1의 1입니다. 6-1의 1. 그래서 6-1의 제목은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노력이고 그 1-1의 다시 소제목이 8.15 광복과 미소 양 군대의 진주 머무르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보시면 45년 8월 15일 일본의 왕이 항복함으로써 아시다시피 일본의 왕이 갑자기 항복하게 된 건 원자폭탄 때문이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나서 수많은 희생자와 폐허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일왕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럼으로써 한국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다. 광복은 연합국,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광복은 단일 전쟁에 대한 어떤 종전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전쟁의 하나였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였던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그 연합군 이름 그대로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 연합된 국가들 이 연합국의 승리에 의한 것이지만 여기서 이제 이 문장에서 이제 우리 비극이 보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우리 힘으로 했더라면 분단이라는 건 없었을 수 있죠. 근데 연합국의 승리에 의한 것이었지만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항복한 게 우리 때문에 항복한 게 아니라 연합군 중에서 강력한 미국의 공격을 받고 항복한 거니까요.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벌였던 한국 민족의 쟁취한 성과이기도 하다. 이들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쉬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죠. 국내에서, 국외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우리 민족이 쟁취한 성과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세 줄은 8.15 광복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거죠. 본격적인 얘기가 뭔데? 우리가 이 단원에서 보고자 하는 건 광복 직후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직후. 광복이 된 직후.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이 가장 강력한 인물이라고 말했던 여운형. 왜 여운형이 강력하다고 그랬죠?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이 사람이 유리한 조건은 국내에 있었어요. 국내. 김구는 중국에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다음에 나머지 쟁쟁한 독립운동가들도 연해주에 있거나 멀리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여운형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었죠. 여운형은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중요한 단체 조선 건국 동맹이 봐봐요. 조선 건국까지는 같은데 동맹이라고 나오면 이건 8.15 광복 전에 만든 단체예요. 85년 1945년 8월 15일 전에 만든 단체인데 직후가 되면 이 그전에 만들어 두었던 이 건국동맹을 바탕으로 안정홍 선생과 함께 독립군가 건설을 위한 준비 기관인 그 다음 자중에 뭘 만들었습니까? 얘 이름을 바꾸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시험평가 때문에 외웠어요. 그렇죠. 건국동맹은 독립 전에, 건주는 독립 직후에.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는 건준이라고 볼 겁니다. 건준을 결성했다. 건주는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여러분은 이걸 그냥 이렇게 별 의미 없이 읽겠지만 전국 각지에 지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세력이 컸다는 얘기예요. 어떤 수도 중심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세력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뜻입니다. 치안 유지와 이것도요. 행정 업무를 담당했다. 사실 치안과 행정은 이게 비상시가 아니라면 정부가 하는 역할이죠. 즉 건주는 정부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연합군이 한반도의 진주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머무르더라도 한국인들의 힘으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우리들의 힘으로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당연할 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그러면 연합군이 들어왔어.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자기네가 어쩌면 대신 다스려 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까봐 우리는 아니다. 우리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건설을 만들고 전국 각지의 지부를 만들고 단지 단체를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들이 치안 유지와 행정 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 순진했죠. 연합군이 보고 얘네들은 능력이 있으니 자기네들은 물러나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왜 순진한가? 연합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상상 이상으로 무식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알았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나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이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독립국가나 왕조를 유지하고 나라를 운영해 왔는지 알았을 겁니다. 아는 게 없죠. 얘네들한테는 우리나라나 선생님 또 아프리카를 무시하는 거 아니고 부족 국가들이나 한 번도 통일 국가를 완성한 적이 없었던 저기 아프리카는 대부분 부족 중심의 국가들이잖아요. 그런 국가나 동일선상에 놓고 봤겠죠. 네. 우리가 너무 얘네들을 과대평가한 거죠. 미국과 소련은. 그래서 친일파를 제외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정치 세력을 망라하여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 건주는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왜냐하면 잊지 마세요. 소련군이 먼저 와요. 소련군은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럽 전쟁이 먼저 끝났잖아요. 유럽 전선에서 먼저 끝났어요. 독일과의 전투가 끝나고 독일이 먼저 항복했으니까 나머지 전열을 가다듬어서 적이 남아있는 이 동부 진영으로 동부전선으로 지금 군대를 내려보낸 거니까 얘는 걸어오니까 미국보다 빨리 오죠. 미국은 배 타고 와야지. 그러니 8월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광복과 함께. 미국은 한 달 뒤죠.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소련군이 들어왔지만 건준이 수도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소련군을 직접 만나지긴 못했겠죠. 물론 이제 지부에서 만났겠지만 건주는 미군 진주를 앞둔 9월 6일 미국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자, 권준이 선포한 나라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조선인민공화국 여러분은 요즘 인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북한이 이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공산주의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당신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진영이 물론 나뉘어져 있었지만 건준을 만든 여운형 선생은 굳이 사상의 스펙트럼을 나누자면 중도 좌파입니다. 살짝 좌파에가 있지만 이 사람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그래서 인민이라는 단어는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색깔이 없는 단어였어요, 당시에. 오케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각지의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개편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이승만을 주석에 추대하는 등 참 이승만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이승만을 추대한 건 이승만이 미국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 기간 내내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군이 들어온다면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이 미국을 가장 잘 알 거라는 판단을 내린 거겠죠. 그래서 이승만을 주석에 추대하는 등 좌우 세력, 좌파와 우파 세력을 망라하려는 모습 있죠 아세요? 건준과 한 세트입니다. 여운형, 건준, 조선인민공화국 보였지만 민족주의 세력의 일부가 사회주의 세력의 일방적 주도에 반발하여 또 이탈하지. 우리는 독립운동 역사상 내내 좌파 우파의 대립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민이라는 단어가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에 가깝기 때문에 연호 선생님도 우파라기보다는 살짝 좌파에 가깝기 때문에 자 어쨌든 또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민주당과 조선공산당 등 얘네는 좌파 맞아요. 이름 보세요. 조선공산당입니다. 우리가 조선공산당을 한국사 책에서 언제 봤냐면 1925년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자마자 일본이 1925년 치안조직법 만들어가지고 연락 때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들자마자 지하조직이 된 불운한 단체다. 다시 재건됐습니다. 한국민주당과 조선공산당 등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가 결성되었다. 왜냐면 지금까지 억압돼 있었으니까요. 많은 정당들이 만들어졌겠지. 해방됐으니까. 곧이어 이승만과 김구 등 해외 독립운동 세력이 귀국했다. 그럼 한번 보세요. 해방된 조국에 얼마나 많은 정치단체들이 있었겠을까? 그지? 거기다 해외파도 지금 귀국했지. 좌익과 우익은 독립국가 건설의 방향을 둘러싸고 다른 의견을 보였지만 45년 말까지는 대체로 좌를 망라한 통일정부 수립을 함께 지향했다. 이때까지는 대립하긴 했지만 그래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런 겁니다. 언제까지? 45년 말까지. 중요한 거예요. 순서 봐봐요. 소련이 먼저 들어왔어. 그리고 미군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들어오고 김구 선생은 가장 늦게 들어왔어요. 이때는요. 한 주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한 주가. 여기 보시면 건조는 다시 한번 나오죠. 여운형은 광복 당일 아침 8월 15일 아침 조선 총독부로부터 정치방 석방, 서울의 3개월분 식량 확보, 치안 유지와 건국 활동에 대한 불간섭 등을 약속받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님이 진짜 많은 준비를 한 겁니다. 조선 총독부와도 얘기가 돼 있었고 세력도 컸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왜냐하면 김구 선생이 12월 달에 들어온 건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못 들어오겠어요. 개인 자격으로만 귀국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이승만이 먼저 와 있으면서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우두머리 자격으로 귀국을 하면 이승만의 입지가 약해지겠지.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밖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고요. 뒤에 임시정부가 들어오는 거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과의 귀국 교섭 과정에서 정부로 승인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우리가 아까 해방되기 전에 미 정부의 OSS랑 함께 그지?
거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한 국내 진공작전 훈련까지 했잖아. 그 당시 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우고. 근데 이때, 지금 이미 이때는 상황이 바뀌었어. 물론 미국이 이승만을 완전히 지원하고 결정한 건 아닙니다. 여운형의 세력의 미국은 정보부가 있으니까. 미국 정보부를 발동시켜서 한반도에서 누가 입지가 가장 세냐? 또 여운형이었단 말이에요. 여운형은 미국과의 관계도 괜찮았고, 여운형은 또 일본어도 잘했지만 영어도 굉장히 잘했었네요.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는 사이가 이러면 틀어져서 지금 얘네가 미국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입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방전국이라는 데 해방되고 나서 아직 정부가 없는 이 상황에서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경쟁을 하는데 임시정부 세력은 이미 여기서 꺾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지지는 김구 선생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여기 보시면 광복 직후 회의석상에서 연설하는 여운형 선생입니다. 건준, 우리의 당면 임무는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데 있다. 그래서 임무를 두 가지로 말하죠.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민주주의 확립. 일시적으로 국제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나 여기도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손으로 일본의 군대를 무장 해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두 나라, 소련 군과 미국 군대의 입장을 인정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국제 세력, 소련군이나 미국 세력 혹은 연합군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나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도와줄지언정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통일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방해는 안 할 거다. 새로운 정권은 전국적 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인민위원, 일종의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죠, 지금. 으로 구성될 것이며 해외에서 조선해방운동에 헌신하여온 혁명전사와 그 집결체에 대하여서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온 마음을 다해 맞이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9월 3일자 신문에서 나왔어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미소 양군이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진주하더라도 한국인들이 자주적으로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거다 얘네가 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국내외의 모든 정치 세력을 하나로 규합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굉장히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가 마음대로 안 되죠? 38도선이 나옵니다. 자, 위도 38도선. 지금도 38도선은요, 우리한테 언제 쓰이냐면, 세계지리하는 선배들이 잘 씁니다. 여기 적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해기선이 북위 23.5도에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38도, 북위 38도가 이렇게 지나가면,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나라와 위치를 맞추는 게 나오는데, 그래야지 세계지리 시험 문제를 푼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38도, 북위 38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북위 40도 나오면 대충 우리나라 비슷한 선생이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38도선이 유의미하게 현재 쓰이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과 소련은 한편이었죠. 미국과 소련은 한편 연합국의 일원으로 함께 싸웠지만 각각 자본주의와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소련의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로서 전쟁 이후 전후 세계 질서의 재편을 둘러싸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협력이 아니라 무슨 관계가 되는 겁니까? 경쟁 관계가 된 거죠. 미국은 제1전의 승리를 위해 제1전 일본과의 전쟁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 승리를 위해 소련에 참전을 요구하면서도 사실 소련이 내려온 건 미국이 요구를 한 거지. 아시아전쟁, 극동전쟁에도 내가 참전해라.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제한할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이 전격적으로 참전하여 일본의 항복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에 미국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과 북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소련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로써
38도선이 그어졌으며 한반도는 미소 양국의 세력 분할 지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38도선은 그냥 임의로 38도선 북쪽은 소련군이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고 38도 이상은 미군이 들어오면서 일본군을 무장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식민지잖아요. 그러니 우리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 군대가 진주하고 있어요. 경찰력과. 그러니까 얘네들의 무기를 뺏고 얘네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무장해제 과정이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총둔회를 상대하려면 총둔회들이 필요하겠지. 군대가 필요한 거야. 우리나라는 군대가 없으니까. 이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얘네 전쟁에 졌으니까 말로 하면서 나가 이러면 그중에 순순히 나가는 애도 있겠지만 자기네가 총 들고 있으니 조선인이라도 죽이고 나가자 이런 놈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얘네를 순순히 돌려보내려면 군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38도 선인가 어디까지나 편의상 그어진 선이겠죠. 그 위로는 너네가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고 아래는 우리가 하자.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련군과 미군, 다른 나라 군대, 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둘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미군과 소련군은 일본군의 항복 접수와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진주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광복 직전에 이미 한반도에 상륙하기 시작한 소련군은 8월 말 평양에서 일본으로부터 38도선 이북의 행정권을 접수했다. 즉 소련군은 일본군을 몰아내면서 일본으로부터 이 북의 38도선 북쪽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행정권을 접수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후 소련군은 행정권을 자기네는 군대지 나라를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었던 인민위원회에게 넘깁니다. 그럼 인민위원회가 뭔데? 우리 아까 봤잖아. 건준. 여운형이 만든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 각지에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 각 지부를 뭘로? 인민위원회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었던 이 인민위원회 건준 차라한테인 거죠. 인민위원회에 넘겼다. 소련은 해방된 민족의 지지를 받기 위해 통치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통치 전면에 안 나섰지. 권력을 인민위원회에 넘겼으니까. 하지만 자기네 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력을 이끌고자 간접적인 영향력은 행사했겠지. 그 결과 북한은 점차 소련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 중심의 좌익 세력이 주도하게 되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다양한 세력이 있었겠어요. 그 세력들이 경쟁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고만고만한 세력들 중에서 확실히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힘을 등에 업은 김일성 세력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김일성은 보천보 전투 이후에 소련으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련 세력을 등에 업었죠. 소련 팝니다, 김일성은. 자, 다음. 한편 9월 초 소련보다 한 발 늦게 서울에 들어온 미군은 조선 총독의 항복을 받은 직후 다르죠. 미국은 우리 건준의 권력을 이양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직접 통치했습니다. 여기도 발표합니다. 여기 차이점. 소련군은 행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겼고 미국은 넘기지 않고 자기네가 직접 통치합니다. 미국 군대가. 그래서 봐봐요. 미 군정은 미국 군사정부를 말합니다. 미국 군사정부. 미국의 군사정부, 군정. 미 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든 나라죠. 조선인민공화국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직접 할 거니까. 미 군정은 총독부 그러면 선생님 얘네는 아까 소련군이 인민위원회에게 권력을 넘긴 건 자기네는 군대니까 정부 조직이 아니니까 통치하지 못해서 넘긴 거잖아요. 근데 얘네도 군대인데 어떻게 다스려요? 이유가 나오죠. 얘네는 군인이야. 통치 못해. 그래서 뭐 하는데? 이런 미친 짓을 합니다.
총독부 관료와 경찰을 그대로 써요. 얘네가 누군데? 친일파. 골수 친일파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이, 자, 봐봐요. 아까 소련군은 행정권을 인민위원회 이야기했지. 물론 순수한 마음은 아니야.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계속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해. 하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 인민위원회에 권력을 넘겼지. 그럼 인민위원회가 친일파를 쓰겠냐 안 쓰겠냐? 안 쓰지요. 인민위원회는 독립운동가들인데 얘네가 친일파를 쓰겠냐고요. 경찰과 이 정부 요원 다 죽였겠지. 그래서 북한에 이때 친일파들이 38선 북쪽에 있는 친일파들 다 어디로 내려왔겠습니까? 남한으로 내려오는 거야. 왜? 여기선 써주잖아. 써줘. 왜? 미국 애들은 개새끼가 친일파인데 뭔데 상관없어. 일본어를 잘해? 그러고 다스려봤대. 자기 전에 경찰서에서 근무했대. 그럼 걔 쓰는 거야. 왜? 지네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남한이 뭐가 됐다 그랬어? 친일파의 파라다이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와 정말 환장하겠구나를 느끼셔야 돼요. 총독부 관료와 경찰을 유임하고 환장합니다. 한국 민주당 등 우익 세력을 활용하여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상을 유지한 얘들아 이 이름도 잘 봐. 여기서 말하는 현상 유지는 뭔데? 친일이야. 친일. 그래서 친일 경찰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다니까요. 갑자기 선생님 또 우울해집니다. 얘기하면서. 우울해져요? 성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한국 정치 고문 베닝호프가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얘기인가 봐요. 남한은 불꽃이 튀면 즉각 폭발할 화약통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관료의 해임은 여론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당분간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교체되겠지만 실제로는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고무적인 요소는 연로하고 교육받은 한국인들 가운데 수백 명의 보수자이자 얘네가 누구야? 나이 많고 교육받은 친일파겠죠. 보수주의자들이 서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일본에 협력하였지만 친일파라는 얘기잖아. 그러한 오명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 남한이 친일파의 파라다이스가 되는지를 우리는 쌩쌩하게 보고 있습니다.